네, 4부 김주대 뉴스 정면 승부 이어갈 텐데요. 아까 3부에서 박심아 목사님과의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청취자분들께 드립니다. 4부는요. 네, 여러 번 모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에 많은 경쟁자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네, 됐어요. 네, 뭐 제가 없을 때였지만 정원우 구청장님도 왔었고, 뭐 전화 통화까지 포함하면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뭐 다 했는데 주말 사이에 홍익표 의원이 빠지셨습니다. 네. 좋은 소식인가요? 본인 그 경선에서는? 사실 뭐 경선 여부를 떠나서 네.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으로서의 탁월한 선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정무수석이 지금 할 게 많을 때 여야 교착 상태. 물론 이제 우상호 수석도 평가가 뭐 괜찮았습니다만 또 장동혁 대표 단식 중이고 특검 문제 뭐 이렇게 있는데 뭔가 청와대에서 이 상황에서 좀 정무수석 교체를 모멘텀으로 해서 오늘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쉽게 대화가 될 거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홍익표 신임 수석님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가 되는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이제 원칙을 놓치지 않는 분이신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린다면 또 가능성이 아예 없지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뭐 워낙 전국에 현안이 많다 보니까 당내 경선에 몰두하면 좀 지지자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뭐 사실 저도 뭐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네. 그리고 여당 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도 하고 메시지도 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1년간 준비해왔던 정책은 차분하게 발표하고 있어서 뭐 당내 여러 지지자분들이 너 왜 그것만 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 문제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곤혹스러운 질문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죠? 네, 오늘 민주당에서 갑자기 또 강득구 의원과 박수현 대변인 사이에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1인 1표 관련해가지고 강득구 의원은 당원 여론조사할 때 정청래 대표 출마하면 이번에 적용해도 돼? 이거 무당 하나 넣자고 한 건데 그 얘기했다고 이게 좀 잘못하면 해당이 아니냐라고 박수현 대변인 얘기했고 이현주 의원이나 황명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강득구 의원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한 번 당에서 다뤘다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부결이 됐죠. 어쨌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도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표출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지도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좀 논의를 좀 하면서 다듬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2단계에서 뭐 지도부 내에 뭐 내분이 있다라든지 2단계에서 지도부 내에 명확한 이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득구 의원이 내일 별도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내일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박수현 의원은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부결됐는데 똑같은 안을 또 내는 건가 싶어서 저희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러면 정책 의총 같은 이거는 안 다루나요? 그냥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떻게 정식 어떤 안건이 된다든지 그래서 당원 당규에 개정된 개정에 관련된 부분이 된다면 항상 그랬듯이 의총에서도 이게 다뤄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 1인 1표 찬성한다. 근데 뭐 영남 그리고 강원도 어떻게 뭐 보정할 그렇죠. 거냐? 그다음에 언제부터 할 거냐? 네. 요거 가지고 이제 다 강론이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논의가 상당히 이제 되다가 안건 자체가 계속 수정되는 과정도 거쳤었거든요. 저도 뭐 이 자리였나요?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질문을 받아서 1인 2표로 가는 것이 맞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의원들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배려하느냐와 당의 어떤 체계상 당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선진화하면서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면서 가는 것들을 의원들은 주장하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부결됐는데 굳이 또 이거를 이 시점에서 올리는 게 결국은 정청래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적절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 지도부에서는 뭐 그런 고민보다는 이번에 사실은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민주적이다라든지 네. 퇴행적이라든지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어떤 배경하에 또 어떤 고민하에 이런 고민을 다시 하게 됐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설명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보안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왜 또 이 문제를 다루지에 대한 그 배경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의원 뭐 비례 이런 것들은 무슨 대의 뭐 잘 모르지만 어떤 간선제 비슷하게 하잖아요 민주당. 과거에는 이제 뭐 상무위원들이 뽑는다든지 네,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었죠. 네. 근데 이걸 이제 당원들이 뽑게 한다. 뭐 이렇게 좀 방향 전환이라든지 그거는 이런 것들. 바꾸는 건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당 대표만 빼고 1인 1표 다 한다고 하면 아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려 꽂기로 지방의원을 공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드디어 탈당계를 냈습니다. 네. 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제명을 수용하겠다라고만 하다가 결국 탈당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밖에서 보기엔 너무 오래 걸렸다. 왜 이렇게 봐주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의원님 이 상황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저는 처음부터 선당 후사적 관점에서의 처신이 필요하다. 숙고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계속 김병기 의원한테 요구를 했고 네. 사실 그 과정이 좀 더 신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을 많이 좀 끈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다라는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제 탈당을 또 결심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평가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탈당으로 끝날 게 아니라 수사는 이제 계속 진행이 받아야 되겠죠. 될 것 같다는 혐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찌 됐든 본인도 이번에 입장을 밝히면서 당 밖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에 대해서 투명하게 소명할 건 소명하고 그래서 혐의를 벗고 그 다음을 기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내일 그 검찰개혁 자문 국무조정실장이 네. 중수청 무슨 설명회인가 뭐 한다고 네. 했잖아요. 공청회 비슷하게 좀 공청회 진행이 비슷하게 되죠. 한다고. 근데 이번에 그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 보면 동작서에서 그냥 사건이 암장된 이게 있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보안 수사권 제한적으로라도 뭐 공소시효 임박할 때라든가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보안 수사권을 그러니까 공소청이죠. 공소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면 사실상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안 네. 수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특히 제가 한 10년 가깝게 주장했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요. 암장, 은폐 관련된 우려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암장이나 은폐를 다른 제도적 수단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킥스 같은 걸 연결해서 수사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암장과 은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경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기능 강화라든지 공수처의 감시 기능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보안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풀자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다른 제도적 방법들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이번 보도를 필요하다고 보면 생각합니다. 서울청에서는 수십 번 보안 수사 하라고 했는데 동작서에서 계속 뭉갰다고 하니까 저는 이 사태를 두고 한 좀 몇 가지 또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네. 이건 또 정부안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4월 2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 여야마 공방만 걸어지다 오늘 결국은 이제 개최되지 못한 거나 진배 맞습니다. 없게 됐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법 보니까 어쨌든 또 10일 이내에 다시 뭐 열긴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계속해서 청와대에서는 일단 청문회까지 보자 이러고 있고 이 이슈 자체는 계속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박주민 의원한테 좋은 일이 아닐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뭐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자면 한 3개 정도 카테고리가 있죠. 네. 하나는 내란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태도 문제.
두 번째는 갑질 의혹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 세 번째는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네. 하나 더 있겠군요. 아들 관련된 뭐 부분. 같은 거죠. 자산 예, 증식이죠. 네. 어찌됐든 내란 관련돼서는 본인이 이제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전이라도 소명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소명하면서 가라라고 수차례 얘기는 했는데 그건 좀 아쉽게도 안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청문회가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처럼 청문회를 아예 안 해버리겠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문회를 좀 하면서 필요하다면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뭐 청문회를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하면서 봐야지 아예 안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 또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청문회 좀 하자. 그리고 묻는 거 그리고 규명하는 건 또 야당의 책임이자 역할 아닙니까? 이런 건 하자. 이런 게 제 입장입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시민단체들에서도 다 이제 내려라. 민변에서도 이제 어지간하면 입장 안 나오는데 지난주에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많고 사실 저희 여기 나오신 장철민 의원, 김상욱 의원도 이거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보도되는 것을 보면 국민 눈높이의 입장에서 보면 한참 부족해요. 네. 그러나 일단은 예정된 청문회는 거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기 그 다른 현안들도 좀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그거 보니까 개인적으로 은평구 무슨 연극 관련된 내용이 네. 있던데 기사에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관동에 있는 은평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은평 제일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은평구에는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진관동에 있음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진관동에 있는 은평 제일교회에서 작년 12월 2일이죠. 작년 12월 2일에 계엄 전야라는 이름의 연극을 공연했어요. 근데 그 공연을 보면은 네. 재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네. 과정에서 이제 폭력적인 내용, 혐오적인 내용 이런 네. 것들을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도 당연히 그 자유가 보장돼야 되지만 네. 정교 분리의 원칙도 있고 또 내란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항의선을 전달하고 명확한 어떤 입장 표명을 요구했죠. 이게 약간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하는 무슨 구타 뭐 이런 게 구타하는 장면, 발로 걷어차는 장면, 몽둥이로 때리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문제고 그런데 재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계엄 행위가 정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지역구 내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기 참 힘들죠.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네.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을 때도 지역 내에 교회 계신 분들한테 참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닌 건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온 편입니다. 네. 그 교회 측에 그럼 이제 항의 서한을 전달을 하셨다는 건데 네. 교회 측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아직까지는 이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입장 확인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교회가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스탄이라는 극우 인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극우 인사가 원래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오려다가 저희 의원실에서 발견하고 공격해서 맞아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재정으로 데리고 오는 거는 포기했는데 어찌됐든 입국은 했어요. 입국한 모스탄을 이 진관동에 있는 은평제일교회가 초청을 해서 강연을 또 했던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극우적이고 특정 정치적 이념을 종교적 권위를 빌어서 설파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많은 시민단체가 항의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인사를 초청해서 교회 내에서 강연이라는 이름으로 강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목소리를 낸 건데 확실하게 좀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게끔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하거나 입장 표명을 요구하거나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단순한 정치적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구타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주장돼서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약간 차별금지법 제정 정신에도 좀 위배되는 문제들이 있다. 내란을 옹호한 부분이 제일 어떻게 그래서. 보면 크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네. 자유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지난 회기에서 뭐 자꾸 하신 이상민 의원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도 차별금지법 제정 네. 발의했었는데 이번에는 손솔 의원이 이번에 발의를 네. 하셨더라고요. 22대 국회에선 될까요? 글쎄요, 뭐 21대 국회 때보다는 좀 논의가 좀 지지분한 건 사실입니다. 필요한 법이죠. 역할을 필요한 하셔야 법이죠. 되는데 네. 마음은 서울시장에 가 있어가지고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서울시장 선거 얘기하니까 네.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아직 출마 선언 안 했는데 간만에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약간 그 타격하는 또 이제 SNS 글도 올리고 막 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결국 공급 부족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말하자면 제가 보기엔 뭐 신통기획 한다더니 신통치 않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데 저도 뭐 누차 지적했는데요.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이라는 걸 내세워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신속하게 대량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으로 주거를 착공한 게 0건이에요. 그래서 전임 시장에 비하면 연간 주거 공급의 15,000호 또는 2만 호 정도 적습니다. 특히 올해 26년도의 경우에는 네. 공급 절벽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 공급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토호제 같은 경우 풀었다가 다시 조였잖아요. 네. 이때 불안 심리가 촉발이 돼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대책도 실패했고 규제 대책도 실패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다니면서 뭔가 절차들은 계속 인가가 좀 빨리 나는 느낌이 든대요 요즘 기사가. 아니, 구역 지정을 뭐 많이 하고 네. 뭐 했다는 걸 자기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네. 기존에 잘 안 되던 곳에 용적률 상한을 1.2배 용적률의 상한에 1.2배나 1.3배를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또 들썩거리게 하고 다니고 계신데 네. 이 용적률 상한에 1.2배나 1.3배를 주는 것도 사실은 23년도부터 가능했던 거예요. 법이 그때 바뀌어서. 근데 네. 2년 넘게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선거 앞도 다니면서 내가 용적률 더 높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또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정부의 11호 대책에 대해서는 풀어라. 근데 자꾸 그러면 들썩이게 만드는 사람이 풀어라라고 얘기하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그 수도권 서울 비롯한 수도권 그 공급 대책 관련해서는 네. 김은덕 장관이 연말에 내놓는다 그러다가 준비가 덜 됐다고 지금 이제 해를 넘겼는데 이게 좀 나오긴 나오는 겁니까? 네,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정부가 그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근데 발표하려면 아무래도 서울시와의 약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네, 뭐 협의가 필요하죠. 정비창 왜냐면은 문제라든가 뭐 네,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 공공용 부지를 대상으로 한 공급 계획도 발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공공 부지 중에는 이제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이게 사실 그런 상황에서 누구의 공으로 이게 드러나느냐에 대한 약간 실갱이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철학도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세훈 시장은 최근까지도 공공에 대해서 계속 폄훼해 왔어요. 주거 공급은 민간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고 네. 공공은 크게 역할을 못 해왔고 못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발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간 공급도 사실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으로 주거 기준으로 착공한 거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공공도 사실은 더한 상황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하에. 그렇죠. 거의 발이 묶여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공공의 경우에는 좀 더 값싸고 좀 더 빠르게 공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념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진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서울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민간 공공 왜 굳이 나눠서 다르게 취급합니까? 둘 다 잘할 수 있게 해주면 최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민간도 더 빠르게 만들겠지만 공공도 제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는 주거 공급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박주민 의원의 부동산 정책 오세훈 시정에 대한 비판 반론 있으시면 오세훈 시장, 뭐 김병민 부시장 언제든 출연하시면 저희가 또 K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당 얘기 잠깐만 좀 해보면 네. 지금 장동혁, 한동훈 이 사태 즐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많이 뭐 보면. 그렇진 않아요. 네.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AI 시대에 진짜 하루가 뒤처지면 1년이 뒤처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도 변화라든지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저출생 고령화라든지 이런 그쵸. 부분. 이건 진짜 정치권들이 다 힘을 모으고 상상력을 모으고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서 정말 안 해봤던 길도 가보고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 분권화 하겠다고 대전 충남 그리고 광주 전남 합쳐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다 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 그걸 위한 토론이라든지 논쟁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소통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어떻게 보면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지금 내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표는 제가 보기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주제로 단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큰 변화들 시급히 추구해야 될 변화들을 논의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정 상황 파트너들이 돼야 되는데 네. 오늘 낮에도 사실 저는 이제 생명안전 기본법 관련된 거를 행안부 부처와도 협의하고 또 우리 당 소속이긴 하지만 행안위 위원장하고도 소통을 했는데 네. 원활하게 논의를 해야 될 국민의힘 쪽과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참 되게 어렵다는 얘기들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내부는 내용을 극복하고 네. 근데 그 키는 사실 통일교 신천지 특검 어떻게 보면 여당이 또 쥐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의 단식 보면 이제 뒤에 백드랍으로 네. 통일교 특검을 받아라. 오늘도 한겨레에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문자를 그렇죠. 보도했잖아요. 네. 근데 왜 신천지는 포함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신천지는 야당에 대한 수사니까 그냥 국수본에서 해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특검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당에 대한 수사는 통일교 포함돼 있으니까 하는데 신천지는 지금 민주당은 포함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아니 신천지를 국민의힘만 수사해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민주당에도 뭔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경우에서 했던 일들을 특검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그런 얘기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렵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당내 내용을 그렇게 회피하기 위한 소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제 당 소속이 아니니까 강선우,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공천헌금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국민의힘 쪽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헌금 관련된 특검을 해야 되느냐? 사실 그 부분이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국수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사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뭐 김병기 의원에 관련돼서는 좀 아닌 부분이 과거에 아닌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형국이 아닌 거고 특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보도만 보더라도 굉장히 신속하게 신문들이 쭉쭉쭉 이루어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을 꿈꾸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